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의 문제점, 저도 여러 번 여러분께 지적해 드렸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 지금 난립하고 있는 거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중앙선거위에서 관련 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느냐, 지금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뒤늦었지만요,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대우조선해양, 요즘 파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고, 지금은 우리 국민 혈세로 말이죠, 이 공적 자금이 거의 한 7, 8조 정도 투입이 돼가지고 정상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은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의 친구를 작년 연말에 갖다 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알박기 인사의 핵심 인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게 이 대우조선해양에서요, 인도네시아하고 잠수함 발주 사업을 했는데, 그 발주 사업 계약이 발효도 안 돼 있고 입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재를 먼저 발주하는 바람에 거의 900억 원을 지금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경위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겠다. 과연 윗선이 어디에 있는지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새로운 또 이 신국정농단의 한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의 이 반일 정책, 아주 노골적으로 정점에 다른 사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신원식 의원이 입수한 내용입니다. 일본 이 초계기에 대해서는요, 그야말로 현장에서의 자위권 차원에서 현장 지휘권이 이 레이저 빔을 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이러한 사례가 지금 이 지침을 만든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일본을 적대시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외교 정책의 그야말로 이 적나라한 이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보고서를 신원식 의원실에서 입수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선 우선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의 말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박덕흠 의원이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됐다라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 박덕흠 의원이 고사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누가 됐느냐? 김석기 의원이 비대위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경찰 출신이죠. 그래서 이 경북 경주가 지역구고 지금 이선 의원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자, 이 김석기 의원을 비대위 사무총장에 임명하게 된 것은 이준석 대표 때 조직부총장을 맡아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바 있는 재선 의원인데, 이 사무총장의 재직 기간이 짧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직부총장인 이 김석기 부총장을 사무총장에 승진 발령냈다, 이렇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석 대변인에는 박정학, 강원도 원주인데 MB 때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서 비서실 정무 죄송합니다.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냈고요.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에는 정의용 의원,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인데요. 이 정의용 의원의 경우에는요, 대통령 인수위에서 비서실 정무 1팀장으로 근무한 친윤계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야당이 말이죠, 민주당에서 당헌 80조를 고치려다가 실패로 끝났고 꼼수로 80조 제3항만 고쳤어요. 본래는 80조 제1항, 즉 기소가 되면 즉각적으로 당직을 관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쪽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방탄 사중박의 완성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싹 철회하고 대신에 뭘 고쳤느냐, 3조에다가요,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누가 하도록 했느냐, 당무위원회에서 하도록 꼼수를 부려서 바뀌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일단 방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전면에 만들지 않고요, 저 후면 3선에다가 바리케이드 앞에 2개 쳐놓고 3조 항에다가 슬그머니 한 줄만 바꾼 거예요. 즉 징계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나 당무위원회. 왜냐면은 이번에도 우리 이준석 지금 징계할 때 보면은 이양희 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바로 이준석이가 임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리심판위원회가 있어갖고 윤리심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당무위원회보다는 독립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징계 처분을 이 기소가 됐으니까 당직 그만둬 딱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 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무위원회로 결정권을 넘긴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의 거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표의 생각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복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방탄을 조치를 딱 취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재명만을 위해서 그런 게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면요. 지금 야당에서 수사를 받는 의원이 무려 20여 명이 되는데 이 20여 명도 이재명 기소가 남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침묵의 동의.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방탄 조끼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꼼수 당헌 개정에 동의를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2024년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에 공천을 받아야 되겠는데 만약에 기소가 돼서 당직이 박탈될 경우에는 공천을 받는데도 결정적 하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특히 당협위원장만 하더라도 이게 당직이나 마찬가지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면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외 출신까지 다 합쳤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지금 이제 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그러면 공천도 못 받고 그야말로 국회의원 배지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방탄 조끼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요.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황희 의원인데 2019년도 수자원공사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사형 의원도 이 리스트, 이 블랙리스트 이 관련 명단을 행정부에 전달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진선준 의원도 지역구에서 금품을 냈거래해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말고도 지금 수사를 받는 의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약 20여 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방탄조끼를 입어야 될 형편이 되다 보니까 꼼수 당헌 개정에 동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자, 이런 방탄조끼를 입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이제 어느 언론에서요 좀 더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거니까 개인 이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을 주는 편파성 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명을 전부 다 밝혀내라.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더더욱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공보준칙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론에 보도한다고 그래서 공보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요 추적 취재를 꼭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슨 보도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론조사 문제를 보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층이. 그 중에서도 극 엔티층이 나오잖아요. 엔티층의 지금 이 평가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YTN에 출연해가지고 지지율 지금 이렇게 낮지만은 잘만 하면 두 가지 좋지만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한 40% 정도 이상은 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 겸 데이터 저널리즘의 팀장으로 있는 홍영림 기자 이분의 이 기사를 보면요. 아니다. 이거 여론조사, 여론 지지율 쉽게 깨고 그러니까 바닥을 깨고서 상승치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된 의견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신율 교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만 해결이 되면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 40% 이상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단발성 이슈 때문에 떨어진 건데 뭐냐? 김건희 여사하고 이 지인이 봉하마을에 동행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실 비서관 부인이 나토 정상회담에 간 거. 이런 거 물론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는 밝혔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야당 프레임이 먹혀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하루빨리 임명하거나 정치적 메시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든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뽑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큰 문제점은 뭐냐? 팬덤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팬덤이 뭐냐? 보수 지지층인데 요즘은 보수 지지층도 10명 중에 2명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으려면 지지율을 계속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바이든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이 없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처럼 국민을 갖다가 유권자를 갖다가 갈라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뭘로? SNS로.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거의 SNS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코 챔버 즉 메아리 방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에코 챔버 기능을 하게 되면은 갈라치기가 발생하고 이 갈라치기 상태에서 이제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소셜 미디어를 안 쓰니까 이 에코 챔버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중도층 어필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팬덤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중도층 어필보다는 자신의 고정 지지층을 창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는 보수층이 고정 지지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미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떠나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신율 교수의 의견 상당히 좀 그럴듯하게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홍영님 기자의 이 분석 기사를 보면 또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저도 이 논평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영님 기자가 안 된다, 지지율을 깨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극 안티층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극 안티층. 그래서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20% 떨어진 거, 이거는 MB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MB 대통령의 경우에는 극 안티층은 3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극 안티층은 말이죠,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극 안티층.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평가율도 60%가량인 점.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 안티층도요. 저도 이제 요즘 극 안티층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율에 그냥 좀 잘못하고 있어. 이게 한 20%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하고 있어. 이게 거의 뭐 한 50%까지 육박해요. 이 정도로 극 안티층이 높은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최근 100일간 취임한 이후 100일이니까 조사를 보면요, 여론조사가 무려 100일 중 안에 100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100일 동안에 한 50건 정도밖에 안 됐고, 문재인 정부 때는 66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다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다른 기사는 100일간에 무려 말이죠, 3,288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후죽순격인 여론조사가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견도 상상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의 이러한 폭증은 조사 회사가 난립하기 때문에도 영향이 있고, 어느 정도나 난립하고 있느냐, 현재 여심위에 등록된 조사 회사는요 92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 전보다도 22곳이나 늘어났고, 지금 불란서 같은 경우는 13곳, 그리고 일본은 20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이 신뢰성, 이거를 높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요, 선거 여론조사 등록 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관련 학회에 용역을 줘서 지금 이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조사가 나오는 대로요, 완전히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준석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고 있다. 우선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거 뭐 다 알으니까요. 자, 이거는 그러면 본인은 욕을 안 했느냐? 안철수 후보와 관해서 욕을 했다.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안철수 이 의원한테도 죄송합니다. 후보가 아니고 아직 대권 당권 이 선거는 아니니까 예비 후보나 마찬가지죠. 안철수 의원한테 욕했다는 거, 이 병신이라는 욕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뭐라고 내놓고 있느냐? 아, 그건 사담했다는 거예요. 사담.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사담이나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또 내로남불이고요. 안철수 의원한테는 또 뭐라고 비판했느냐? 인간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욕설이죠. 제가 아는 안철수 의원은요, 굉장히 점잖하고 상당히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이 면모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얼마나 이 색안경을 끼고 받느냐,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로남불은요, 이 선당후사라는 얘기입니다. 선당후사를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김정은이가 사용하는 거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선당후사라는 용어를 폄하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면 누굽니까? 이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적 용어라 이렇게 이 선당정치라는 용어를 폄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당의 안위와 안녕만을 생각하라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선당후사라는 말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은 작년 8월 달에요. 부동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선당후사 차원에서 이 당을 떠나라.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게 내로남불이 심하냐. 그리고 이준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6월 중에 만났는데 왜 안 만났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준석이도 최근에도 거짓말하고 있다. 뭐냐? 주호영 의원하고 15일 날 회동한 것이 이제 언론에 나왔고, 주호영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아예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 대한 내로남불, 적나라하게 예시를 다 찾아가지고 분석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데가 바로 중앙일보. 욕도 선당후사도 내가 하는 건 괜찮다. 이준석의 내로남불. 이런 기사를 윤성민 기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두 가지 기사인데요. 상당히 좀 무거운 기사인데 여러분들께 무겁기 때문에 기사 길이도 엄청 길어요. 그럼 좀 기사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선 하나는 말이죠. 우선 하나.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야당은 친일파, 자기네는 반일파,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짜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외교안보 정책의 농간을 부린 이게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은 고도로 근접하는 해상 초계기에 대해서, 일본의 해상 초계기에 대해서는요, 현장 지휘관이 추적 레이더를 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확인은 말이죠. 신원식 의원실에서 이 군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언제 만들었느냐? 2019년도 2월에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 1월 한 달 전에 만든 제3국 항공기 대응 지침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균형이 잃은 조치다. 왜냐하면요, 제3국의 항공 대응 지침의 최고 핵심이 어디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잖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카디스를 아주 그냥 자기네 앞마당 드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3국 항공기 지침은 아주 유하게, 그리고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물론 우리 국민 감정에 옛날 이 잘못된 식민지 통치 때문에 아주 이 감정이 물론 안 좋은 건 있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그래도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 한미일 삼각, 그리고 이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본 초계기에 관해서는 적대적으로 다루라는 그런, 사실상 적대적으로 다뤄도 좋다. 제3국 항공보다도 더 강하게,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지침입니까? 그래서
제3군기 항공 지침은 4단계로만 되어 있는데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에 대해서는요 5단계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현장 지휘관한테 자위적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내린 그런 지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이 있고요. 그만큼 일촉즉발의 위기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게끔 방치하도록 일부러 방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현장 지휘관들, 현장 실무 부대에서는요 만약에 이대로 지침을 이행할 경우는 굉장히 군사적인 위협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보 협조를 많이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중앙일보의 이것도 단독 보도인데요. 이거는 이영근 기자하고 석경민 기자가 두 건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방산, 잠수함, 이 세척, 건조, 이 수조 사업을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도 4월에 체결했어요. 이 액수가 무려 1조 1,6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군은요 1차적으로 2011년도에 이런 잠수함을 납품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인도네시아로부터요 계약금을 받기도 전에 먼저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동기 구매 예산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전동기라고도 하고 전동 추진기로 하는데 어디다가 집행했느냐? 바로 지멘스사인데요. 지멘스사하고 이 전동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추진 전동기. 여기에서 이 액수가 한 780억짜리인데 780억짜리 전동기 추진 사업에 78억 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는요 손실 충당금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손실 충당금 이거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더군다나 대우조선해양은요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나 마찬가지예요. 국민 혈세로 공적 자금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니까 780억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날렸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박두선 사장이 한 거예요. 박두선 사장. 이 사람이 지금은 사장이고 언제 그러면 이 선 발주를 했느냐? 바로 특수선 사업본부장 할 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두선 사장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교 친구예요. 이 사람은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임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사상 처음으로 CEO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 갖다가 이 동생 찬스를 써가지고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KDB 산해은행이요. 대우조선해양의 55.7%나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9년도 4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본래 계약금을 2019년도 10월 30일 날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발효가 되려면요. 계약금이 들어와야 발효가 되고 계약금이 들어와야 자재 발주가 되는데 계약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자재를 먼저 발주해버렸어요. 이 지멘스하고. 이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780억.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급한 액수를 포함해서 778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요. 708억을 손실 충당금으로 지금 회계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900억에 들어가는 예산인 게 왜 900억이냐? 잠수함에 또 다른 자재가 강제가 필요하잖아요. 강제. 이게 80억이에요. 그 다음에는 엔진 소음기가 필요하답니다. 엔진 소음기가 14억. 이게 두 개 합치면 94억이잖아요. 그래서 780억에다가 94억을 합치면은 거의 900억 원이 지금 날아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예측을 못 했느냐? 이미 말이죠. 여기에 이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했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3일 회계법인에서 이 결산 감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작년 그러니까 이 회계감사에서 말이죠.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계약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선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발효가 불확실하다는 거고 이 전동기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벌써 78억 5천만 원을 지급해버렸잖아요. 우발 손실 충당금 708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인도네시아 이 방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면 중앙일보가 이메일로 조사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미 불란서하고 이 잠수함 관련해서 양해 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에서 대우조선 해양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돈 780억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억 원. 그래서 결국은 거의 900억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발주를 해서 자재 선발주를 해서 780억을 날리게끔 결정을 내린 이 박두선 사장. 왜냐하면 친구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잖아요. 이게 과연 울선은 누구인지 이거를 갖다가 월성운전 폐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재 선구매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된 울선은 누구인지 철저하게 이거는 수사해야 되겠고요. 이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이 문제점은 시민단체라든가 법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요, 대통령 안보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요,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딱 찍어내 가지고 지금 뭐 이 안보 문란 사건 TF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